안녕하세요. 사건 그날 이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가족의 행복이 단 한 통의 전화로 악몽으로 변했던 날에 관한 것입니다. 들으면서 혹시 자신이나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면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9월 서울의 한 아파트. 김윤호 씨는 회사 책상에서 아내 송지연 씨로부터의 첫 번째 초음파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3개월 된 아내의 뱃속에는 그들의 첫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산부인과 검진 시간이었죠. 여보, 지금 가고 있어라는 문자. 그리고 20분 뒤. 아니, 정확히는 15분 뒤였습니다.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이름이 뜬 화면. 하지만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인데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지만 그 순간 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 신음하는 듯한 숨소리. 여보, 나 지금 납치당했어. 한국 사람 대부분이 믿어버리는 그것. 바로 가족 번호입니다. 통장에서 출금되는 순간 여러분이 하실 첫 생각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족의 번호니까요. 아빠, 엄마, 나 회사에서 실수해서 돈이 필요해. 이 말에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그날 윤호 씨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납치됐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공포였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얼마? 였습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누군가는 그런 전화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윤호 씨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복과 절망 사이에서 한 가족이 어떻게 그 악의적인 함정에 빠지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아내가 납치됐다는 말 한마디에 윤호 씨의 머릿속은 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공포라는 감정 하나로만 채워진 세상이 되어버렸죠. 누구세요? 뭐 하는 거예요? 윤호 씨는 겨우 이 말만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들려온 목소리는 아내와는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윤호 씨 맞죠? 우리 같은 경우 보통 경찰에 신고하면 아내분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제주도에서 하신 태교 여행. 아내분이 그때 입으셨던 분홍색 원피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분은 아직도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임신했어 라고 말할 때 인사말처럼 근데 말이야 라고 시작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까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윤호 씨는 얼어버렸습니다. 제주도 태교 여행. 아내의 분홍색 원피스. 아내만의 특이한 말투까지. 이건 그들을 몰래 지켜본 거 아닌가?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는 어디선가 위험한 상태인 거 아닌가? 2시간 안에 3천만 원을 준비하세요. 돈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아내분의 핸드폰을 통해 당신의 모든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경찰이나 누군가에게 말하면, 전화를 끊으면 아내분은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전화 끝. 이 순간 윤호 씨의 손은 떨렸습니다. 의심?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의심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공포가 그의 모든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마치 빙판 위에서 발을 떨어뜨린 사람처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지금 어디에? 회사 책상에 앉은 채로 그는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켜고 또 껐습니다. 문자도 보냈다가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말했으니까요. 당신의 모든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를 놓치고 맙니다. 바로 이겁니다. 범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 당신 가족의 정보는 어디서 셀까요? SNS? 아파트 게시판? 아니면 카드사 직원? 은행 직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윤호 씨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갑을 들어올리고 있었으니까요. 3천만 원. 2시간. 아내의 목숨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성이 무슨 소용일까요? 윤호 씨는 ATM 기계 앞에 섰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3천만 원. 2시간. 아내의 목숨. 현금을 빼셔야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옆에 있던 젊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윤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이 번호판을 누르는 그 순간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아내분의 핸드폰을 통해 당신의 모든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카톡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증거가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통화는 끊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으면 아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가끔 들려오는 숨소리. 그것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오케이. 비상금이라고 하셨죠?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3천만 원은 큰 돈입니다. 은행원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호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회사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호 씨는 돌아봤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저희 계모씨 김윤호 씨신가요? 아내분 송지연 씨의 안부를 확인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함께 오실래요? 그 순간 윤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전화 끊으면 아내가. 아저씨 진정하세요. 아내분은 지금 아파트에 계십니다. 안전하세요. 경찰관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호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내가 안전하다고?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휴대폰 추적, 통화 기록, 그리고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화는 아내의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조작된 번호였던 것입니다. 수사관이 설명한 그 단어가 뭔지 윤호 씨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범인은 특정 시간에 특정 사람에게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할 시간을 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인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건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SNS? 아파트 이웃? 아니면 금융권 내부자? 이 사건은 2019년 이후 전국에서 수천 건이 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전국을 수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적발된 사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대부분의 피해자가 돈을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경찰들이 마주친 것은 예상 밖의 진실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내의 목소리를 흉내내던 그 남자, 3천만 원을 요구하던 그 사람들, 그들을 추적했을 때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범인들은 중국 칭다오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취업 사기입니다. 본사에서 한국인 청년들을 채용한다고 했어요. 급여는 월 300만 원 기숙사 제공. 하지만 도착한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나온 피해 청년들의 진술입니다. 그들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SNS 광고와 구인 사이트를 통해 모집됐습니다. 중국 수출입 회사 영업사원 모집, 급여 높고 기숙사 제공. 그 광고는 매력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사기 조직의 콜센터였습니다. 처음에 거부했어요. 그런데 선배들이 말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너 도망쳤다고 할 거고 그럼 끓는 물을 머리에 끼얹을 거야.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돈을 달라고 할 거야. 그게 싫으면 지금부터 전화를 들어. 가해자는 피해자였고 피해자 또한 다시 피해자를 만들어야 했던 악순환.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악마적인 구조였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끔찍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책상에 앉아서 대본을 읽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 눈앞에는 총과 같은 위력을 가진 것들. 감시자들. 한국 고객분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 상담원입니다. 그 목소리로 시작되는 전화들. 그것은 누군가의 아들이 만든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의 형이 만든 목소리였습니다. 도망치면 끓는 물고문. 이 말은 우리가 영화에서나 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있었습니다. 2019년 중국 칭다오에서 한국 청년들 위해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한두 통은 정말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10통, 100통을 하다 보니 마음이 죽었어요. 그냥 일이 되었어요. 그가 걸었던 전화 중 하나가 어쩌면 윤호 씨가 받은 전화였을지도 모릅니다. 범인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이 조직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최소 10개 이상의 비슷한 조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천 건의 사기 전화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그 납치 협박 전화. 그 목소리의 주인은 어쩌면 엄마 몰래 중국으로 끌려간 누군가의 아들일지도 모릅니다. 목소리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만든 구조는 죄입니다. 경찰의 수사 메스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칭다오의 조직을 추적하면서 나온 것은 서울의 한 연락처였습니다. 은행 계좌. 돈의 흐름을 따라가니 한 사람에게 도달했습니다. 이름은 김미영. 나이 57세. 직업은 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업은 거짓이었습니다. 경찰청 내부 조회가 이루어졌을 때 나온 결과에 경찰관들은 침을 삼켰습니다. 김미영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근무했던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 했다고요? 이것이 공개됐을 때 뉴스 댓글에 달린 말들입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국가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미영은 경찰 조직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사이버 범죄의 흔적을 지우는 법, 휴대폰 추적을 피하는 법, 경찰의 수사 절차와 시간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경찰 내부 정보입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으면 몇 시간 뒤에 움직인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는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고하기 전에 돈을 낸다. 수사 기록에 있던 김미영의 말입니다. 그는 이 조직을 만들 때 경찰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규모였습니다. 경찰청이 전수조사를 시작했을 때 나온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김미영을 포함한 전직 경찰 7명이 관여했습니다. 그들은 201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최소 7만 건 이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피해 최소 2천억 원 이상. 이것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시스템입니다. 한 검사의 말입니다. 모집, 훈련, 실행, 자금 세탁, 해외 송금. 이것은 마치 대기업의 프로세스처럼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괄한 사람이 경찰이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법이 법을 무너뜨리는 것. 국가가 국가를 배신하는 것. 윤호 씨가 받은 그 전화는 단순한 사기꾼의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만든 시스템의 산물이었습니다. 김미영은 2024년 9월에 체포됐습니다. 현재 법원 재판 중입니다. 하지만 체포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건 다 시스템이다. 나 하나를 잡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은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경찰청은 전직 경찰 10명 이상을 추가 조사 중입니다. 그들 중 몇 명이 유사한 조직에 관여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받은 그 전화, 당신이 걱정해서 돈을 낸 그 사건, 어쩌면 그것의 배후에는 당신을 지켜주기로 했던 누군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법이 더 이상 법이 아닌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29살 박준호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차 회사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검사 김민수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발음도 명확했습니다. 마치 뉴스에서 나오는 검사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박준호 씨 맞으신가요? 사실 당신이 관여한 사건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협의자로 적발됐는데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자신은 그런 일과 무관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라는 말 앞에서 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 당신이 부인해도 증거가 있습니다. 은행 계좌 추적, IP 주소 확인. 모두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출동할 예정이니 일단 당신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감옥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순식간에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뭘 해야 해요? 일단 와이파이를 끄세요. 당신의 통신이 추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것이 언론에 나가면 당신의 앞날은 끝입니다. 직장도 잃을 거고 결혼도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준호는 손가락으로 와이파이를 껐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준호는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상태에 빠졌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오직 그 검사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처벌을 피하려면 합의금을 내야 합니다. 430만 원입니다. 11시간. 그것이 이 악몽의 길이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끊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사가 말했으니까요.
이 전화를 끊으면 경찰이 바로 출동할 거고 당신은 현장에서 체포될 겁니다. 43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통장에 있던 모든 돈을 뺐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후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것은 중국의 여러 계좌를 거쳐 칭다오의 조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화가 끝났을 때 준호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검사는 없었습니다. 법원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방에만 박혀있던 준호. 휴대폰 불을 켜지 않던 준호. 아들아, 뭐했니? 밥 먹어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준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약 30개. 그것이 경찰이 발견한 약의 개수였습니다. 준호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는 자신이 범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검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430만 원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박준호의 휴대폰을 추적했습니다. 그 전화를 건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중국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혹은 당신의 친구가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의심하세요. 검사나 경찰은 절대 전화로 범죄 혐의를 알리지 않습니다. 둘째, 확인하세요. 검찰청 전화번호 114에 전화해서 그 검사가 실제로 있는지 물어보세요. 셋째, 끊으세요. 즉시 단호하게. 박준호는 2023년 11월 16일 29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직도 자신의 아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거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윤호 씨와 박준호 씨. 둘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윤호 씨는 대기업 회사원이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끊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경찰청 범죄심리분석팀의 답변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무지를 노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노립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윤호 씨가 끊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임신 3개월 된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 아내가 위험하면 안 된다는 책임감. 그것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박준호 씨가 끊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검사라는 말 앞에서 느껴지는 공포.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절망. 그것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둘 다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둘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감이 있고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악마들이 노린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본에는 이런 글귀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위험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가 죽습니다. 당신의 명예가 무너집니다. 이것들은 무지한 사람들을 노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법을 존경하는 사람을 노린 말입니다. 당신이 받은 그 전화에서 끊어야 할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바로입니다. 경찰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절대 끝까지 듣지 마세요.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내 자녀가 위험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사는 절대 전화로 범죄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출석 통보서나 소환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사는 절대 피해자에게 입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지식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손자가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당신은 그들을 탓하지 마세요.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당신은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것은 범죄자의 함정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전화가 걸려오면 먼저 끊으세요. 그 다음 114에 전화해서 그 검사나 경찰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경찰청이나 가족에게 알리세요. 윤호 씨는 다행히 살았습니다. 박준호 씨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용기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용기.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을 용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최근에 비슷한 전화를 받으셨나요? 혹은 당신의 자녀가 받았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112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당신의 부모님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의심스러운 전화는 끊는 것이 탈출구다. 이 한 문장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윤호 씨는 오늘 딸의 성별을 알았습니다.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 속에서가 아닌 악몽 속에서였습니다. 박준호 씨는 결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이야기. 이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2019년 이후 매일 수천 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호 씨의 아내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을까요? 박준호 씨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430만 원이 그의 생명의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칭다오에서 끓는 물 고문을 당하면서 전화를 거는 청년들.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도 그들의 가족도 피해자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에 억류된 청년들의 문제이고 범죄 조직의 피해자들의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의심하세요. 검사나 경찰은 전화로 범죄 혐의를 알리지 않습니다. 소환장을 보냅니다. 둘째, 확인하세요. 114에 전화하거나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물어보세요. 셋째, 끊으세요. 즉시 단호하게. 그것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넷째, 알리세요. 당신의 부모님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정보가 곧 방패입니다. 다섯째, 신고하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112에 신고하세요. 당신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 당신의 책임감, 당신의 두려움. 이것들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사람답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이것을 악용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호 씨의 딸은 태어났을 것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아들은 중국에서 끓는 물 고문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청년은 거짓 검사의 목소리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악순환을 끝내는 것은 결국 우리입니다. 경찰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당신의 한 통의 신고입니다. 당신의 한 번의 거절입니다. 당신의 한 문장의 경고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끊는다. 이 한 문장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경험, 당신의 조언을 나눠주세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그날 이후 채널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건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범죄들, 우리가 이해해야 할 현실들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이 채널은 더욱 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항상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사건 그날 이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